새벽 5시 아파트 현관 입구에 캐주얼한 겨울옷을 입은 놀란 표정의 19세 남성 배달원이 열린 문 앞에 서 있었고 놀라움에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그의 앞에는 고급 다크 정장을 입은 위엄 있는 50세 사업가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으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감사의 손을 모으고 있었다. 사업가 뒤에는 따뜻한 코트를 입은 품이 있는 73세 한국인 노인이 부드럽고 감정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밤 11시, 강민준 19세는 낡은 오토바이 위에서 헬멧을 고쳐 썼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늘 마지막 배달만 끝내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지 벌써 1년 6개월 홀어머니의 투석 비용을 벌기 위해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배달 일을 해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휴대폰 화면에 뜬 주소를 확인한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3km 남짓, 이 폭설 속에서는 최소 20분은 걸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벌어야 할 목표 금액 8만 5천 원까지 아직 1만 2천 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던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밀린 월세 3개월치 135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짐을 내놓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폭설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배달 음식이 식지 않도록 보온 가방을 꼭 껴안으며 그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한가운데 눈 속에 뭔가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헬멧을 벗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급히 어깨를 흔들자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준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폭설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소 30분에서 40분은 걸릴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쓰러진 할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0분이면 너무 늦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배달을 취소하면 위약금 3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평점도 떨어져서 앞으로 배달 일을 계속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3초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배달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위약금 청구 알림이 떴습니다.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마도 50kg도 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2km 정도였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업고 가는 게 빠를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등에 업은 채 눈보라를 헤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500m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등에 업힌 할아버지는 가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주는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일어나 할아버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눈이 푹신하게 깔려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민주는 다시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더 걸었을까요? 저 멀리 병원 간판에 붉은 십자가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까지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사람 살려요. 민준의 외침에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침대에 내려놓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준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그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수액이 걸려 있었고 몸에는 따뜻한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박현우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미한 저체온증이었어요. 조금만 더 무리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제가 업고 온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박현우 의사는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어요.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30분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휴대폰 생각이 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자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배달 플랫폼의 메시지였습니다. 위약금 3만 원 청구 안내와 함께 경고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무단 취소 3건 누적 시 계약 해지 대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다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연락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정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가도 될까요? 은정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주무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몇 분 후 은정 간호사가 돌아와 민준을 안내했습니다. 3층 일반 병실로 올라가자 작은 병실 안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깨어 계셨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민준의 얼굴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자네가 날 살려줬다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또렷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살았어. 이름이 뭔가? 강민준입니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젊은 나이에 참 기특하구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민주는 괜히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민주는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3시였습니다.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확인하니 현금은 8,500원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눈보라가 조금 잦아든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걸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옷은 눈에 젖어 있었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수진 58세,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어디 갔었니?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엄마. 일하다가 좀 늦었어요. 민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단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투석 비용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150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장 잔액은 2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새벽 공사장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19살을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민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배달 플랫폼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무단 취소 3건 누적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 종료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분명 2번째였는데 3건이라니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자동 응답만 나왔습니다. 이에 제기는 이메일로만 가능하며 검토 기간은 2주일이라는 안내였습니다. 2주일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민주는 유일한 수입원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 박철수 52세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이번 주 금요일이 오늘입니다. 월세 3개월치 내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주일만요. 일주일? 이미 3개월이나 밀렸는데 무슨 일주일이에요? 내일 낮 12시까지 입금 안 되면 짐 싸서 나가야 합니다. 박철수는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주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일용직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력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투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접수처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납 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서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미 접수 담당자의 말에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미납 금액 중 절반이라도 입금하시면 다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50만 원,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일용직 소개소에서 만났던 남자였습니다. 이성준 45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준 씨,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했죠? 좋은 일거리 있는데 관심 있어요? 어떤 일인데요? 그냥 짐 옮기는 일이에요. 하루만 일하면 100만 원 줍니다. 민주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무슨 짐인데 하루 100만 원이나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이성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물건 좀 옮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때요? 할래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분명 불법적인 일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투석을 못 받으면 어머니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방 안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연루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불법적인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성준에게 거절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후회할걸요. 이런 기회 다시 없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소개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3시쯤 민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1개를 사서 나오는데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이 넘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오던 길인지 비닐봉지에서 채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달려가 여성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길이 미끄러워서 그만. 민주는 흩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여성은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지? 엄마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하면 돼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늘까지 돈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여전히 23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하늘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살 청년은 그렇게 홀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곳이 있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였습니다. 거기서는 학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을 뽑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민준도 줄 끝에 섰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가 되어서야 민준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인원은 다 찼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민주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납금액 미입금으로 투석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 10시쯤 민주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폭설 속에서 업고 갔던 그 할아버지 말입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퇴원은 하셨을까요? 민주는 문득 그 할아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5시 민주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뒤척이다 일어난 것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데 괜찮니? 네, 괜찮아요.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품에서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10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낯선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날 밤 자신이 업고 갔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주는 놀라서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는 민준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장 입은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저는 이정훈 회장님의 아들 이승재라고 합니다. 아버님을 구해주신 은인을 찾느라 3일이나 걸렸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승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대성건설 대표이사 이승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건설은 국내 3대 건설사 중 하나였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시죠. 수진이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아 이승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아버님을 구해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아버님께서 폭설 속에서 쓰러지셨을 때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이 손사래를 쳤지만 이정훈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자네를 찾느라 3일 동안 병원 기록을 뒤졌다네. 응급실에 자네 이름과 전화번호가 남아있더군.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어서 주소를 추적했지. 할아버지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으셨어요? 이승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30년 전 아버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친손자를 잃으셨습니다. 그 손자의 이름이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승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손자는 7살이었고 생일이 2006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민준 씨 생년월일과 똑같습니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승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손자를 그리워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이름에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젊은이가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겁니다. 이정훈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느꼈다네. 마치 하늘이 보내준 것 같았어. 잃어버린 손자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단 말이야.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승재가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30년 동안 손자를 잃은 아픔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승재는 유언장 사본을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에게 내 재산의 일부와 함께 손자의 몫을 전하고 싶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자네는 단순히 내 생명을 구한 게 아니야. 30년 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야. 자네를 보면서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할아버지, 저는 그냥. 민준이 말을 잇지 못하자 이승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님의 뜻에 따라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투석 비용 전액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평생토록 말입니다. 민준과 수진은 동시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께는 저희 대성장학재단의 이사 자리를 제안드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신 후입니다. 그때까지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도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민준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승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겁니다. 서류에는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이 돈은 자네 어머니 치료비로 쓰게. 그리고 남는 돈은 자네 앞으로의 삶을 위해 쓰면 돼. 학업 복귀 준비도 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고 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정훈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자네가 그날 밤 나를 업고 병원까지 간 그 마음을 생각해보게. 자네는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걸 알면서도 나를 구했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짓자 이승재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민준 씨 휴대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배달 취소 문자와 위약금 청구 알림이 있더군요. 그날 밤 민준 씨는 3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아버님을 구하신 겁니다. 이정훈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잃은 손자도 7살이었지.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민준이 자네 나이쯤 되었을 거야. 나는 자네를 보면서 그 손자를 보는 것 같아. 제발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민주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승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이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었습니다. 몇 분 후 이승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시죠. 제가 직접 병원 원장님과 통화해서 모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1시간 후 네 사람은 서울대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승재가 준비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것입니다. 민주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김태훈 원장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이정훈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인이시군요. 김태훈 원장은 민준을 향해서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듯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김태훈 원장을 따라 특별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는 신장내과 최고 권위자인 박영수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교수는 수진의 차트를 꼼꼼히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석 치료를 받아오셨군요. 상태를 보니 곧 신장 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수 교수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바로 투석 준비하세요. 그리고 정밀 검사 일정도 잡아주시고요. 은정 간호사가 수진을 투석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이 따라가려 하자 이정훈 할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꾸나. 할아버지와 민준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으며 민준을 옆에 앉혔습니다. 민준아, 자네 꿈이 뭔가?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착한 친구로구나. 그럼 대학에서는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훌륭한 꿈이야. 그럼 내가 하나 제안을 하지. 자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우리 대성장학재단에서 일하게. 거기서 자네 같은 젊은이들을 도우면 어떨까? 민주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자네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나는 자네를 믿네. 이정훈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전 손자에게 주려고 했던 시계야. 그 아이가 20살이 되면 주려고 했지.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 이제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구나.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회중시계를 받았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할아버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준아, 자네는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 30년 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을 열어줬단 말이야. 이제 나는 자네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의 투석이 끝났습니다. 네 사람은 병원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이승재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내일부터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하시죠. 저희 쪽에서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믿고 있다. 우리 민준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날 밤 할아버지를 구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울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3월 초 대학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가 선물한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배달 일을 하던 자신이 이제 대학생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있구나. 엄마,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 엄마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정훈 할아버지와 이승재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오늘 정말 멋지구나. 할아버지,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지.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네 사람은 함께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승재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입학 축하 선물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자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통학용 차량입니다. 이제 민준 씨도 운전면허를 따셨으니까요. 민준은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이정훈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모두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자네는 그날 밤 내 생명을 구했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대학 캠퍼스에 도착하자 수많은 신입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도 이제 이 대학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입학식장으로 들어가기 전 이정훈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오늘부터 자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자네가 꿈꾸던 일들을 해나가게. 나는 항상 자네를 응원하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민주는 객석의 어머니, 이정훈 할아버지, 이승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박수를 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특히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세 사람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꾸나. 네, 할아버지. 저도 자주 찾아뵐게요. 일주일 후 민주는 이승재의 안내로 대성건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승재는 민준을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벽면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준의 시선을 끈 것은 두 개의 액자였습니다. 하나는 30년 전 7살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옆에는 최근에 찍은 민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승재가 설명했습니다. 왼쪽이 30년 전 돌아가신 조카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민준 씨 사진이고요.
아버님께서 직접 나란히 걸어두시라고 하셨습니다. 민주는 두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묘하게도 두 사람의 눈빛이 비슷했습니다. 그때 이정훈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자네와 내 손자는 30년의 시간을 두고 만난 거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지. 나는 이제 두 손자를 가진 것 같아. 한 명은 하늘에서, 한 명은 이 땅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어.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평생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성건설에서 마련해준 깨끗하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날 밤 올바른 선택을 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할아버지를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지 못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의 힘이란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결국 우리 모두를 구한 거야.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이정훈 할아버지가 준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 뒷면의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